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김선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였죠. 5.18 단체가 특전사 단체와 용서와 화해를 한다며 공동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대국민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로 반쪽짜리 화해에 그쳤고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한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물러가라! 시민단체 회원들이 5.18 기념문화센터 입구에 드러누워 구호를 제창합니다. 150여 명의 특전사 동지회 회원들이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지고 격한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일부 5.18 단체와 특전사 동지회가 함께 주최한 대국민 공동선언식이 논란 속에 개최됐습니다. 이들은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며 법적,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울림으로 해완에 숨죽여버렸던 군인들을 품어줘야 할 때입니다. 또 80년 5월 당시 상부의 명을 받고 현장에 파견된 특전사 선배들의 노고가 왜곡되어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관의 명예에 의거 이곳 광주 현장에 파견되어 질서 유지의 임무를 맡아야 했던 군 선배들의 헌신과 노고, 희생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특전사회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을 해요. 피해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해자입니까? 광주 시민이 가해자입니까? 그들을 피해자로 인정해주면 결국 머지않아서 그들은 우리를 가해자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반발 속에서 특전사회는 5.18 국립묘지 참배 일정을 당초 예고했던 시간보다 4시간 앞당겨 기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화해와 포용, 감사라는 제목 아래 열린 이번 공동선언식은 갈등과 분열만 남긴 반쪽짜리 행사가 됐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네, 김대현 원장님, 일단 어떤 행사였는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80년 5.18 때 강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 특전사 대원들이 그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하고 망월동 참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5.18 일부 단체와 특전사 동지회 회원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반대쪽에서는 시민단체에서는 사과와 진상규명 협조가 먼저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행사 자체가 뭐 반쪽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군인들도 가해자다는 표현이 좀 약간 거슬렸던 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법적 책임은 묻지 않지만 그분들이 가해자니까 품어야 한다는 그 예를 하잖아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망월묘지에서 군복을 입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정말로 참배를 한 다음에 양복을 입고 감정 네타를 메이고 사과를 하고 죄송합니다고 나가야 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한 거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워딩 자체가 바로 이 부분인데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됐던 공수부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80년 5.18 때 질서 유지로 투입된 게 아니잖아요. 진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법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해를 했던 군인들이 우리도 때렸으니까 아프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적으로 우리를 보상해달라. 이건 5.18 유공자를 해달라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합의 그리고 강주 시민과의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한편은 좀 씁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 군인들도 피해자다라고 말한 부분을 가해자라고 좀 잘못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김선남 변호사께서는 이 행사와 갈등 어떻게 보셨습니까? 5.18 3단체, 그러니까 부상자회, 유족회, 그다음에 공로자회 이렇게 세 단체가 원래는 이 행사를 이렇게 주관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중간에서 유족회가 빠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5.18 단체 내에서도 어떤 내부적인 분열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그 내용의 중심에는 5.18 진실 규명에 대한 어떤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18 단체들이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양시론적 시각, 즉 군인들도 국가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자다 이런 측면이 포함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유족 측 입장에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개인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 측에 속했던 사람이 피해자다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보상이나 그런 법적 제도 정비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행동 강령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거셌던 거고요. 특히 이제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그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그 군인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군인들을 어떤 유족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해자 입장인데 법적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5.18 유가족이나 희생자들과 동등한 이치에서 이렇게 배려를 국가에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원래는 사실 이 행사 취지는 참 좋지 않았습니까? 이제 포용과 화합, 감사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이 취지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취지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당시에 희생됐던 강주 시민들에게 사과한다. 뭐 용서해달라.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특전사 동지의 총재인 최익봉 총재의 인사말이 첫 마디가 그거예요. 우리가 당시에 강주의 질서 유지로 투입됐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노고에 격려 차원에서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피해자니까 법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 누가 보더라도 특전사가 그때 투입돼가지고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우리도 보상을 해달라는 게 이런 워딩으로 들리지 저게 어떻게 80년 5.18 당시에 우리가 투입돼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사과나 아니면 괴로움이나 이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단추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꼬였다.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망울투 참배할 때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럼 참배하는 거야. 할 수 있다. 그 희생된 사람들 기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특전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를 떠올리게끔 군복을 입고 집단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참배하는 게 이게 저는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공동선언문과 관련해서 행동 강령이 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점들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18 부상자회나 공로자회와 특히 아까 말씀드린 특전사 동지회 부분에 있어서 그 취지는 이 5.18 진실 규명의 어떤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화해와 용서의 모습을 보여서 5.18에 대한 진실된 규명을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을 시작하자 이런 취지로 이 행사를 주최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5.18 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1,000명인가 1,300명의 어떤 대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양심 고백이나 어떤 자기 고백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어도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일어난 것은 10% 정도도 그런 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행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다른 유가족 측면에서는 이게 진실된 어떤 화해의 모습이냐 그런 발걸음이냐 이렇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특히 법적 보상 부분을 먼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진실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그게 돼도 보상 문제가 제기돼도 순서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순서의 선후 부분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국민 공동선언식의 제목이 포용과 화해와 감사예요. 포용. 아까 그 5.18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이 그런 얘기했죠. 숨죽여 울었던 군인들을 품어줘야 할 때입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말 그대로 반쪽짜리 행사가 어제 돼버리면서 이제 이런 일이 다시 하기에는 참 이제 어려워졌구나, 더 힘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니 이제 뭐 매년 하겠다는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행사의 워딩을 보십시오. 포용, 하해, 감사잖아요. 포용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강주에 투입됐던 특전사 대원, 공수부대 대원들도 피해자니까 강주 시민이 포용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해하자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감사잖아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용은 뭐냐면 사과가 전제가 돼야죠. 내가 그때 그 시절에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쨌든 간에 명령이 복종했지만 희생된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이 사과가 전제돼야 포용할 거와 말 것인가는 이건 시민들의 몫이거든요. 이 단계 건너뛴 거죠. 그리고 하해하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하해해. 이거 똑같은 액션이거든요. 그래서 행사 내용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 보고 다만 이제 약간 좀 비약적일 수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학살했던 총지휘했던 아이만이 20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교수형이 처해졌단 말이죠. 그때 나온 얘기가 뭡니까? 그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공무원으로서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유대인을 학살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아이만을 쫓아서 잡아내가지고 법정에 세우고 교수형에 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특전사 대원들에게는 그것까지 묻지는 않지만, 묻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때 당시에 내가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광주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포용해달라. 그리고 하해하자. 이게 저는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행사 자체도 저는 테스트 되어버렸고 앞으로 해나가는데도 또다시 이런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이게 지금 특전사 단체가 자기네들끼리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5.18 단체, 그 공법 3단체 중에 이제 유족회가 빠졌지만 두 개 단체하고 같이 한 거잖아요. 공동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대국민 공동선언식이라고 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말씀하셨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단추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도움이 행사 자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정확히 정해있잖아요. 강령에 공수부대 투입된 공수부대원들도 피해자니까 이분들에게도 법과 제도로서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거잖아요. 유공자 대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행사의 주된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다 보니까 반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18도 일부 단체입니다. 부상제하고 공법단체 이제 두 개가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축사를 보냈던 정치인들이 지금 뭐 돌아서서 뭐 본의 아니었다 좀 수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행사 취지는 특전사 그때 당시에 가해를 했던 특전사 대원들과 이렇게 참여하고 사과하고 국민들이 참배하고 이런 다 찬성을 하죠. 근데 그 과정이 다 생략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사 자체가 저는 뭘 위한 행사였는가에 대해서 순서가 좀 바뀌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강주 시민이 아닌 특전사 대원들의 예우에 관한 행사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후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행사가 이제 시작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이 공법 3단체가 이제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려고 이제 5.18 정신을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뭔가 화해랑 함께 포용하는 이 이제 액션을 통해서 이제 헌법 전문 수록을 우리 스스로 좀 만들어 나가자라는 취지로 사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물론 유족회가 나중에 빠졌지만 그런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반대만 하고 있으면 앞으로 5.18 정신을 이제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그 이상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 헌법 전문에 수록한 4.19 이념이나 예전에는 그 5.16 혁명도 그 군사정부 시절에는 이게 헌법 전문에 이게 포함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대, 그러니까 합의가 된 부분을 헌법에 우리의 정신으로 계승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 5.18이라는 이런 운동이 5.18 운동 민주운동 아닙니까? 그렇게 개념을 잡고 광주 지역이나 전남 지역이 아닌 이 전국적으로 이런 분위기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고집이나 어떤 주장도 계속해 나갈 필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의 진실 규명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설득 부분도 이어져 나가야 헌법 조문에도 이게 국회의원의 어떤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이게 수록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 과정에서 최대의 이 5.18 민주화 운동에서 최대의 피해자였던 희생자와 유가족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5.18 그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때 모든 정치인들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작년에 5.18 묘지에 참배할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잖아요. 개헌을 못하고 있어서 안 들어간 것뿐이지 지금 이번 특전사 동지하고 부상자회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범위 내에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이미 합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끼워 맞추기 시간이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끼워 맞추다는 건 뭘 끼워 맞춘다? 왜냐하면 지금 특전사 내용만 행동 강령에 있는데 이래 따지다 보면은 그 시민들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령이 뭡니까? 법과 제도적인 테두리에 우리도 피해자니까 특전사 대원들이 피해자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만 있으면 안 되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강령이. 그래서 저는 끼워넣기라는 거죠. 이미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고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들이 다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쯤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이 3단체 중에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지금 이걸 행사를 이끌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 두 단체는 뭘 얻으려고 이걸 했을까요? 네, 그 속내를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았는데 말씀드리기 함부로는 그렇고 다만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18 유족회, 그때 당시 구속되는 사람들,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또 그 심사단체도 있고. 근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했고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하자. 그러면 논의를 해보자. 이런 주장들이 오갔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강행했다는 게 주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고 속내가 뭡니까? 근데 방금 화면에서 그랬잖아요. 포용과 하해, 감사 이렇게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뭐냐면 옹색해져요. 아니 우리가 하해하자는데 이제 포용하자는데 그걸 그렇게 못하는 거냐 하면 괜히 피해자가 또 움츠러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네. 네, 이거를 하지 않고 아니 가해자가 내가 때려놓고 아예 하해하자니까 이제 좀 나를 포용해달라니까 지금 이거를 강제하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야 우리 하해해줄까 아니면 우리 포용할까 이게 없었다는 거죠. 좀 갈수록 애매해지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되는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정치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 간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4명, 후보 4명 중 1차 투표에 과반 득표 결정 지을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큰 관심인데요. 우리 이제 김대현 원장님 보시기에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 판세를 보면 결선 투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근데 1차에서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반이에요. 레임덕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힘 있을 때고 김기현 후보가 여론조사는 현재 40%대인데 대통령이 밀고 있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투표로 이어지면 저는 유심히 직결할 거라 예상이 들거든요. 만약에 레임덕 상황이었다면 그 반대가 되겠는데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1차 수준은 끝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가 좀 이익 공동체가 강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미는 후보가 안 됐을 경우에 내부에 혼란이 되고 총선에서 영향을 미친다 생각했을 때는 가감하게 쏠림 현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 전제가 만약에 틀리다면 현재 천하람 후보, 지금쯤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를 넘어야 하거든요.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차 개선 투표가 아닌 1차에서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선남 변호사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다른 견해인데요.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저번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뭐 3% 상승해서 40%로 올라섰지만 그래도 집권 초기에 그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에 비해서는 매우 낮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 말인즉슨 국민 전체에 대한 어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낮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야당 때리기, 대표 때리기 그런 부분에서 1년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특히 어떤 정책이나 과정 부분에 있어서 뚜렷하게 지금 경제 부분에 있어서 성장률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 그 대중국에 대한 어떤 무역 적자 부분도 누적되고 있고 국민들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여론에 따르면 아무리 당원들이라 하더라도 김기현 후보가 지금 40%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계속 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 초반대의 어떤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보면 특히 85만 명의 어떤 당원들 투표를 고려한다면 그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 특히 이 두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급격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김기현 후보가 과반수 50%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이제 방금도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 당원이 지금 85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근데 당원만 100% 하는 여론조사잖아요. 그러면 85만 명이 과연 아무리 보수라 하더라도 지금 뭐 대통령을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뭉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숫자가 적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이미 그러기엔 국민의힘도 너무 이제 덩치가 커져 버렸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때 그 당원 투표율이 지지율을 받은 게 22%가 됐을 거예요, 아마. 20만 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 투표율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으면 당권파에게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바람 선거에 의해서 개혁성이 강한 후보에게 유리한 거는 선거 전략가들은 누구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 놓고 봤을 때 기존의 사례를 놓고 보면 돼요. 이준석 전 대표 때 당시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투표율이 70%가 올라왔는데 이번엔 과연 그 정도 될 것이냐. 그 정도 된다면 방금 김선남 변호사님 말씀처럼 바람이 불어서 2차 결선을 가겠지만 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대선 전이었고 이번엔 대선을 해야 하고 집권을 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국정 운영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그런 2차 투표라든가 결선 투표에 가려면은 지금쯤 천하람 후보의 표가 안철수 후보를 넘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도예요. 구도는 뭐냐면 친윤 비윤 구도인데 여기에 어정쩡한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2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가 가까워지면 이 구도 위에서 친윤이냐 반윤이냐로 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천하람 후보가 지금쯤 20% 중반을 넘어서야 한다.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게 맞지. 그렇지 않다면 이대로 간다면 저는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넘을 것이다. 50%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네. 급증한 그 당원들의 대부분이 사실 이준석 대표 전 대표를 보고 이제 들어온 당원들이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투표를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투표율이 높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표를 전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변수가 생기겠는데 과연 그 변수가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퀘스천 마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천하람 후보의 지지율이 과거 이준석 대표의 그 선거처럼 지지율이 30-40% 나아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앞으로 2주나 남았잖아요. 네네. 2주나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그 변화가 국민의힘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건 3일 만에도 뒤집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투표율이 낮으면 당권파에게 유리하고 소위 말해서 윤 대통령과 윤핵관에게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바람이한 선거로서 소위 말하는 개혁성이 강한 천하람 후보라든가 이준석 계가 힘을 발휘하겠죠. 그 기간 2주가 나왔으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네, 그럼 김선남 변호사께서는 천하람 후보의 돌풍 어디까지 예상을 하시고 또 투표율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그 국민의힘 그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가입했던 당원들이 40만 명에서 지금 85만 명이 됐어요. 그 대통령 선거 치르기 이전에 가입한 당원들이 이렇게 증가를 했고 특히 20대에서 40대 당원이 33% 정도 되고요. 경상도 측 쪽에 어떤 국민의힘 후보 지지 그 당원들이 한 40% 정도 되고 서울 쪽에서도 37% 정도까지 육박해서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당시 김기현 후보가 그 출정식을 할 때 서울에서 했던 이유가 어떤 지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어느 정도 지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는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지율이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뚜렷한 어떤 정치 색깔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다만 천하람 후보는 젊은 청년 그리고 이준석계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기존에 어떤 그런 전당대회를 하면서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이 공표됐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이게 다 공표가 비공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돌풍 측면에서는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바람을 타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천하람 후보가 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그래도 안철수 후보 정도까지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겠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시청자들이 주목한 뉴스 탑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전시를 보러 갔는데 실수로 작품을 망가뜨렸다.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이런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생존 작가 중에 최고가 판매 기록을 보유한 미국의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의 풍선개 작품을 관객이 실수로 떨어뜨린 건데요. 다행히 작품이 보험에 들어있어서 피해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인기 작가의 작품이다 보니까 일부 수집가들은 깨진 조각의 구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학 필수 백신 3종을 맞은 뒤 숨진 학생에 대해 보상 신청 접수를 반려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 측이 요구한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을 맞은 뒤 6개월 뒤에 사망했는데요. 유족은 사망 원인을 백신으로 보고 질병관리청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접수가 반려됐고 이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예방접종은 지자체가 아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국가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일명 스카이를 합격했지만 10명 중에 3명은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의대 진학 때문인데요.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의 등록 포기율이 높았고요. 또 이과생의 문과로 교차 지원한 경우에도 의학계열로 빠져나가 인문계 등록 포기자도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높은 의대 선호 속에 해당 학교들의 의대 등록 포기율은 해마다 줄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톱10이었습니다. 우리 김선남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학에 필요한 필수 백신 3종이잖아요. 접종을 네네, 받고 이제 그렇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이게 뭐 그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네. 어찌됐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려처분이라는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처분에 대해서 한 것은 제가 신청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요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거부 처분하고는 달라요. 거부는 요건은 맞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행정청의 결정이지만 반려 처분이라는 것은 그 요건이 미비하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행정청에서. 그 요지를 봤더니 이 학생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이제 영재 그 고등학생인데 그 당시에 해외에 어떤 그런 실습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여행이나 이런 부분이 예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 나가려면 이제 필수적으로 감염될 수 있는 장티푸스나 B형 감염, A형 감염 접종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월 25일 날 B형 감염 주사를 맞고 1월 29일 날 A형 감염 주사를 맞고 31일 날 그 장티푸스를 주사를 맞았어요.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1조에 의하면은 여기에서는 국가가 필수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그 우리 질병 예방 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A형 감염은 12개월부터 23개월 이때가 필수적인 거고 B형 감염은 영유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유아까지가 필수적인 거고 장티푸스는 보균자 접촉 및 그다음에 그런 주위 해외 여행 지역에 갈 때만 이게 접종하도록 이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국가가 봤을 때는 이 규정에 맞는 그 해외 여행을 가지 않은 거죠. 근데 다만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요청한 거지 이게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반려 처분을 한 겁니다. 네. 그럼 여기는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해야 되겠네요. 또 학교를 상대로 이거를 요청을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어떤 이 질병관리 아까 말씀드린 감염병 예방 법률은 과실을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사를 맞고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건데 일반 개인이나 학교를 상대로 했을 때는 어떤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또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과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최고위원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엄청 바쁘시죠 요즘? 바쁘고 또 바빠야죠. 바빠야 되나요? 선거를 네. 뛰고 있는데 안 바쁘면 안 되죠. 그런데 네. 광주 방송에서 불러주시면 네. 언제나 나올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대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현안 이슈 잠깐 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지금 뭐 개딸들 뭐 이런 강성 지지자들이 일종의 뭐 문자 폭탄 뭐 이런 거를 보내면서 그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는 아무리 그 줄임말이라도 뭐 개딸 이런 표현 자체가 네. 이렇게 횡행하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좀 안타깝죠. 이거는 일종의 협박이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런 법과 절차에 대해서 무시해야 주류가 되는 것.
이게 과연 건강한 정당인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반란표는 그래도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부결은 그냥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보고요. 조국의 강을 아직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의 늪에까지 빠져가지고 굉장히 호적된다. 조국의 강 말씀은 뭐 어떤 말씀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네. 1심 선고가 나왔고 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대법원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강을 아직 건너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의 늪에까지 빠진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들은 네.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의 일이에요. 개인적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당 자체가 통째로 빨려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서 호적되고 있는 모습 안타깝죠. 지난주에 고민정 의원이 저희 여의도 초대석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 체포동의안 처리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야당 대표니까 우리가 당대표를 검찰에 그냥 내줄 수는 없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고민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뭐 논평할 것까지는 뭐 없다고 봅니다만 야당 대표의 개인적 비리에 대해서 야당이 다 빨려 들어가서는 당연하다? 그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의 주장은 더더욱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 뭐 이런 걸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20쪽짜리 설명 자료 같은 거를 배포를 했는데 보면은 영장을 청구한 거에 대해서 이거 위헌적 요소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하기 전에 변호사이고 네. 현재도 법조인인데 그게 어떻게 위헌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의혹이 전부 다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더더욱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본인이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억울함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신 있으면 법원 영장 심사를 받으면 된다. 네. 지금 자극적인 언어로 반박을 하고 또 국회의원, 뭐 원외 네. 지역위원장까지 지역위원장들. 전부 다 모여서 연석회의를 한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그 자체가 단합이고 이거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어떤 단속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반드시 관찰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언제까지 기승전 김건희 이걸로 대응을 할 건가. 우선 이재명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김건희 여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의 각종 뭐 네. 썩은 내 진동하는 이런 비리를 김건희 여사를 들먹인다고 해서 그걸로 덮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결혼 전에 한참 전의 일인데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이나 정말 수사팀 최강의 수사팀을 투입해서 샅샅이 뒤졌어요. 네. 그런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 이런 거 주장하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고 떳떳하면 영장 심사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뭐 당당하고 떳떳하면 그냥 특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있는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그거는 일고의 가치가 없죠. 특검이라는 거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정권에서 2년 동안 샅샅이 뒤져서 기소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혐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혐의가 없는 걸 어떻게 특검을 하죠? 그거야말로 정치 보복인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서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요. 네. 아니 그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아니 그런 나라가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그런 나라를 나라로 취급할 수가 있겠어요? 혐의가 없는데 아무나 그냥 감옥을 보낸다? 네. 그러니까 어떤 주의나 주장은 할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앞뒤도 맞고 그리고 변호사이면서 제1야당의 대표라면 좀 더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처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납득이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앞뒤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뭐 도주의 도주- 우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렇다면은 그게 어떻게 위헌이 되죠? 왜 헌법 위반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대 얘기 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지금 최고위원을 지내셨는데 지금 다시 나오셨는데 이게 뭐 약간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다시 나오셨는지 출마의 변부터 한번. 지난번 전당대회는 정권 교체를 위한 음. 야당의 전당대회였어요. 네. 오로지 목표가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총선용 지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했고 네. 바로 이어서 6.1 지방선거에서 많은 곳에 지방권력 교체를 했어요. 네. 그런데 국회 의석은 그대로입니다.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일당이 되고 그래야만 미완의 정권 교체가 완전한 정권 교체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왜 꼭 조수진이어야 되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3구 대통령 선거, 6.1 지방선거 때 전국을 누비면서 네.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랑이지만은 각종 상임위에서 네. 우리가 어떤 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고 전혀 물러섬 없이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년 4월까지 더 국회 상황은 굉장히 험난해지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당의 목표는 외연 확장입니다. 우리 당에서 좀 상대적으로 적은 아주 좀 희소 가치가 있는 저는 호남 출신이에요. 네. 비영남 출신. 그렇다면은 정당의 목표인 외연 확장에 굉장히 기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성이고 또 우리 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50대 초반이에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아울러서 그래도 조수진이 선봉이 돼야 된다. 선봉에 서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았던 것입니다. 여론조사 보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최고위원 후보 1위 달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이런 성원, 뭐 이유나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동안에 네. 국회에서 보여드렸던 모습들을 정말 깊이 있게 관찰하신 것 같다. 그러나 선거는 크고 작든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이번 선거는 100% 당원 투표입니다. 네. 100% 당원 투표는 쉽게 말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 생각합니다. 부자 몸조심 뭐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니 부자 몸조심이 아니라요. 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정치와 골프에서는 머리 들면 망한다. 예,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어떤 그 여론조사, 네. 우리 당원조사라는 거는 언론 기관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당원 명부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여론조사를 참고용이 아니라 기정사실화하고 머리 들면 망하는 겁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뭐 천하람 당대표 후보 포함해서 이른바 천하용인이라고 명명을 했던데 비윤, 반윤 표방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또 이렇게 뭐 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네.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윤이나 반윤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을까? 여당은 대통령당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면 모두가 친윤이어야 돼요. 자신을 비윤이나 반윤으로 분류를 했다면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 상황을 즐기면서 당의 분란을 가속화시키는 듯한 모습. 그거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성찰하고 그리고 겸손해져야 된다. 왜냐하면은 네. 당대표 재임 시절에 자신의 성상납 무마 의혹, 무마 시도 의혹 이것 때문에 당이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반성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거 없이 누구를 대리 출전시켜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 내부를 흔들려고 하고 이건 명백한 해당행위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2의 이준석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같은 취지인 건가요? 그렇죠. 절대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올 일도 없습니다. 나올 일도 없다. 네.
그리고 이 특히 여당은 네. 정부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종속 관계여서가 아니라 여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뭐 걸핏하면은 가출하고 내부를 향해 가지고 총질하고 대통령 발목 잡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2의 이준석은 그럼 천하람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후보는 네. 그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준석 대리인이라는 색깔이 너무 강해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지금이라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인은 뭐 이준석 아바타 이런 거 극구 부인을 하던데요. 그런데 그렇게 4명이 같이 몰려다니면서 같이 뭐 비디오 율동 촬영하고 그러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 정치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나의 구상과 비전을 갖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어울려 다니죠? 그거는 아닌 거죠. 나의 구상과 비전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광주, 전남, 전북 합동 연설에 지난주에 있었는데 거기서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호남의 딸 조수진을 맨 앞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단 저 윤석열 정부에서 뭐 아주 뭐 단적인 예로 뭐 장관 인사나 이런 거 봐도 호남이 잘 보이지 않고 이런저런 공약도 대선 때 있었는데 그 뭐 어디로 갔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게 맞나요? 어떤가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공약이 아직 실현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좀 야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호남이 그렇게 90% 이상 압도적인 네. 그 지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남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죠? 호남을 선거 때만 이용해 먹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이제 네.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요. 국회에서 사사건건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조금 기다려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예결위원으로서 호남의 각 지자체의 어떤 수건 사업, 네. 예산 문제 제가 아무리 바빠도 다 들어드렸거든요. 저는 그게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또 호남의 딸이기 때문에 고향인 호남의 미래와 변화를 위해서 힘쓰는 것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와 같은 네. 그런 노력이 계속해서 모두가 함께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국민 통합의 정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앞으로도 그럼 호남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거를 하려고 지도부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하려고. 예. 왜냐하면은 그냥 네.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보다 여당의 지도부에서 한다면 그게 더 힘을 받지요. 그리고 모두가 고향이 잘 되기를 다 바래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호남 출신 지도부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저는 야당 시절이었지만 1등 최고위원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1등 최고위원으로서 호남을 자주 갔고 지금도 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여당 지도부에서 제가 만약 최고위원이 되고 더군다나 1등 최고위원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하고 있구나. 그걸로 체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여당 지도부로 나섰고 또 여당 지도부로서 활동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방송이기 때문에 고향을 향해서 1등 최고위원을 하고 싶다고 자신 있게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네.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말 못하죠. 겸손하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